당신 제정신이야?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내쫓았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오셔서 방이 부족했잖아요. 방이 부족해? 이미 상황 다 들었어. 장모님은 오면 안방 내주고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돈 쥐어주고 내쫓는데? 난 그저 어머님이 숙소에서 혼자 쉬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배려한 거예요. 이 집이 누구 덕분에 생긴 건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하신 거야. 근데 이제는 당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어머니를 내쫓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내가 어머니한테 준 것만큼 줄 테니 이제 당신도 나가줬으면 해. 지금 농담하는 거죠? 제가 왜 나가야 해요? 왜? 내가 우리 엄마를 쫓아낼 때도 그랬잖아. 아픈 몸으로 병원 검사 받고 오신 분을 한밤중에 잘도 모텔로 쫓아내놓고 우리 엄마가 쫓겨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신도 똑똑히 느껴봐. 여보, 잘못했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옥희 할머님이십니다. 김씨 할머니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은 국밥집은 작은 식당이었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소문난 곳이었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김씨 할머니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고향에서 혼자 살며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던 26살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인부였습니다. 정숙 씨,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보면 어떨까요? 남편의 청혼은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씨 할머니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결혼 후 부부는 함께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조그만 가게였지만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차근차근 키워나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섰더라고. 당신 국밥 맛은 1등이야, 1등.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씨 할머니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죠.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서야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자. 우리가 고생했던 것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요. 우리 민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요. 김씨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결핍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죠. 다행히도 아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시장 골목 좁은 방에서도 늘 책을 읽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은 방학 때마다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했죠. 그때마다 단골 손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너는 꼭 크게 성공할 거야.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다, 민호야. 아들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씨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공부방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라며 늘 자랑을 하곤 했죠. 특히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김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고생한 게 이렇게 복으로 돌아오네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라니.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해외영업부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의 취직 소식을 들었을 때 김씨 할머니와 남편은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여보, 이제 우리 좀 쉬면서 살아요.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 국밥집도 슬슬 정리할까요?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예비 며느리인 지은이는 참 예쁘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김씨 할머니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수년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죠. 은행 대출을 조금 갚아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여보, 이 집으로 우리 노후도 보장되겠어요. 새를 놓으면 생활비도 될 테고. 그러게요. 우리도 이제 말년은 좀 편하게 삽시다.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것이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당분간만 그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착실히 돈 모아 전세금만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그래요, 어머님. 어차피 지금은 빈방이니까 저희가 잠시만 살고 나갈게요. 제발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이 되었고 김씨 할머니와 남편은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며 결혼 자금 일부까지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괜찮겠지? 하는 걱정이 남아 있었죠. 김씨 할머니 부부가 국밥집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 부부의 아파트가 마치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골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 김씨 할머니가 서울 집에 들를 때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아들은 업무상 출장이 잦아서 만나기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2년 전 김씨 할머니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남편마저 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일찍 떠나는 거야. 미안하오. 이제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요. 항상 당신 먼저 생각해요. 당신은 아들 며느리에게 너무 약해서 걱정이야. 그날 이후 김씨 할머니는 시골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많이 외로움을 느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김씨 할머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을 정도였죠. 두통도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속도 좀 안 좋고 체한 건가?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씨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증상을 그동안 방치하셨다고요? 뇌경색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서울의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여기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려워요. 의사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어디 한두 군데 아픈 건 당연한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의사가 뇌경색이라는 말을 꺼내자 김씨 할머니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웬일이세요? 별일은 아닌데. 엄마가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큰 병원이요? 갑자기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뇌경색일 수도 있다 해서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뇌졸중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출장 중이라 지금 바로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은이한테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라고 할게요. 김씨 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지은이도 바쁠 텐데 무슨. 엄마 혼자 가면 돼. 어머니, 그래도 혼자 가시기엔. 괜찮아, 아들. 엄마는 평생 혼자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일이나 잘하고 와. 김씨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김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짜증내는 표정 또한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들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김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장거리 이동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한동안 서울에 계시면서 상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루면 될 줄 알았는데 더 서울에 있어야 한다니요. 할 수 없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야, 지은이도 시어머니가 오면 신경 쓰일 텐데. 막말로 엄마 집에 저희가 얹혀 사는 건데요, 뭐. 참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설득으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얼굴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죠.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대충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현기증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서는데도 부축은커녕 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죠. 저녁 시간, 며느리는 대충 차려놓은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신김치와 먹다 남은 참치캔이 전부였죠. 김씨 할머니는 그마저도 미안함에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밀린 일이 좀 있어서요. 대충만 부탁드려요. 몸도 피곤하고 어지러웠지만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설거지를 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 피로가 몰려와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설거지를 하던 김씨 할머니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시야가 흐려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만 싱크대를 붙잡고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접시가 싱크대 위에서 미끄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접시 하나만 깨지고 김씨 할머니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미안해.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그만. 앞접시가 깨졌잖아요. 조심 좀 해주세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며느리는 쓰러질 뻔한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듯.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과 접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김씨 할머니 앞에 불쑥 서서 말을 꺼냈죠. 어머님 어디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오히려 미안하지. 그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근처 숙소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오늘 친정어머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김씨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은아, 설마 나보고 이 시간에 나가라는 거니? 나 몸도 안 좋은데. 김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사준 집에서 이제는 하룻밤도 묵을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5만 원짜리 2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여럿이서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보단 모텔에서 혼자 주무시는 게 맘 편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일은 남편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의 짐을 현관으로 옮기며 재촉했습니다. 얼떨결에 한밤중에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서는 김씨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추운 밤거리를 헤매며 숙소를 찾아야 했죠. 모텔에 도착해서야 김씨 할머니는 참았던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몸도 아픈데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서럽네. 김씨 할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또 가정이 흔들릴까봐 말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씨 할머니는 새벽 내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겼고 단 하나뿐인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며느리의 갖은 무시와 냉대를 참았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아픈 몸을 이끌고 낯선 모텔을 찾아 헤매야 했던 그 시간. 김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멍청했구나 이런다고 가족이 화목해지는 게 아닌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6시였지만 아들은 단 한 번의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서 아들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김씨 할머니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병원에서 돌아와 아픈 몸으로 설거지를 해야 했던 일.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는데도 며느리가 오히려 바닥을 걱정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밤중에 10만 원을 쥐어주며 모텔로 쫓아냈던 일까지. 결국 아들은 어머니가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어머니를 모텔로 내쫓았다고요? 민호야,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란다. 그동안 엄마가 말 안 하고 참은 게.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했는지. 심지어 김씨 할머니의 집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던 일들까지. 어머니 당장 거기 주소 좀 불러주세요. 아들은 즉시 어머니를 모시러 모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히 너랑 며느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은 이를 무시한 채 단호한 태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현관에 도착하자 아들은 문을 열며 며느리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는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내쫓았어?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오셔서 방이 부족했잖아요. 아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이 부족해? 이미 상황 다 들었어. 장모님은 오면 안방 내주고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돈 쥐어주고 내쫓는데? 며느리는 한 발 물러서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상황이 좀 달라요. 난 그저 어머님이 숙소에서 혼자 쉬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배려한 거예요. 아들은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이 집이 누구 덕분에 생긴 건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 국밥집 하시면서 모은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하신 거야. 근데 이제는 당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어머니를 내쫓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내가 어머니한테 준 것만큼 줄 테니 이제 당신도 나가줬으면 해.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죠? 제가 왜 나가야 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왜? 내가 우리 엄마를 쫓아낼 때도 그랬잖아. 아픈 몸으로 병원 검사받고 오신 분을 한밤중에 잘도 모텔로 쫓아내놓고 이젠 똑같이 당신이 나가면 돼. 우리 엄마가 돈 몇 푼에 쫓겨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똑똑히 느껴봐. 며느리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난 진짜 그럴 애도가 아니었다고요.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에 든 10만 원을 내밀며 되물었습니다. 용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빌어. 그리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당황한 며느리는 변명을 하며 한참을 버텼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짐을 간단히 챙겨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고 아들은 택시를 불러 며느리를 친정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친정집 앞에서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방,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어떻게 가족끼리 내쫓을 수가 있어? 친정어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항의에 아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을 그대로 전하며 되려 신의 딸이 한 행동을 먼저 돌아보라며 단호히 말했죠. 장모님, 그날 장모님도 저희 집에 오셨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일을 당하고도 참으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장모님처럼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친정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런 꼴 당하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번 일 반성하기 전까진 다신 얼굴도 안 볼 거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아들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죠. 엄마, 이 집은 원래부터 엄마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뭉클함을 느꼈죠.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해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들은 며느리에게도 어머니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아들은 집 소유권을 어머니의 것이라고 못 박으며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된 태도에 뭉클함을 느끼며 비로소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김씨 할머니는 병원에서 기다리던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뇌경색이 아니라는 진단이었죠. 큰 병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특히 혈압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당부에 김씨 할머니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 놓이네요. 아들은 김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덕분에 든든하네. 한편 10만 원을 받고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사건은 며느리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도 똑같이 한밤중에 친정으로 쫓겨나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죠. 자신이 시어머니께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장모님 역시 그날 이후로는 달라지셨습니다. 평소 시부모님 재산은 자식 재산 이라며 뻔뻔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아들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못하셨죠.
결국 며느리는 스스로 김씨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골집을 찾아간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문을 열어주신 김씨 할머니 앞에서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그때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머님을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제가 똑같은 일을 당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잘 알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특히 어머님이 편찮으신데도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건 제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는 며느리에게 더 큰 반성의 시간이 되었죠. 지은아, 오랜 침묵 끝에 김씨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 더 잘 지내보자. 김씨 할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며느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번 일을 쉽게 잊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죠.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어버이날, 생신에도 빠짐없이 시골집을 찾았고, 심지어 평범한 주말에도 종종 내려왔죠. 어머님, 저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며느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손하고 세심한 태도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이 느껴졌죠. 지은아,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된다.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의 지나친 긴장을 풀어주려 할 때면 며느리는 되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한편 김씨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제 그냥 예전처럼 집에 살아라 라고 하려 할 때 오히려 아들이 단호히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공짜로 살면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께 매달 월세를 낼게요. 세입자처럼요. 아들의 제안에 김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손자가 시골집에 와서 밤새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가며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죠. 할머니, 나랑 텃밭에서 상추 따요. 그래, 우리 도현이 할미랑 같이 나가자.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릴 때면 김씨 할머니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김씨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평온함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장도 구경하러 다니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손자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아픔은 이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다 가세요. 이렇게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기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김씨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김씨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이제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비춥니다.
그 빗속에서 가족들은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